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변동성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이 변동성 장세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황을 꿰뚫는 해안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 연초 이후에 조정장을 언제 끝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4월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제 전저점이었었죠. 2,591을 한 번 더 깰 것이다. 또 이런 예측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이 너무나 잘 버텨주면서 지금 2,700 위로 슬쩍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재료가 있죠. 7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또 6일 날 밤에는 미국의 3월 FOMC 의사록 회의 여기에 공개가 됩니다. 한 이 정도 재료만 잘 버틴다면 또 좋은 시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될 만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뿐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 시황을 속속들이 분석해 주는 덕분에 매주 화요일마다 서학 개미들의 큰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못 뵈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장이 빠르게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는 한 5% 정도만 오르면 전고점에 이제 다시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계좌도 좀 반등이 있으셨는지요? 그래서 올해는요 종목별, 산업별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주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마를 찾아준 아주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러 나오신 분입니다. 경주마에서 오랜만에 뵙는데요. 메리츠증권의 김홍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메리츠의 메리츠증권에서 주식 기쁨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 부장입니다. 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정전 협상 결렬 가능성이 있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분기 테슬라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등이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었냐 이러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한 의견들을 좀 머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회가 닿는 대로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하고 경주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일리 이슈부터 갈 텐데요. 오늘도 데일리 이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부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천슬라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또 트위터에 손을 댔어요.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멋있죠. 머스크 사람이 이제 트위터 9.2% 지분 획득하면서 네. 트위터도 한 25% 정도 올랐는데요. 그보다도 일단 그 테슬라가 지금 1,145달러예요. 전고점이 1,243달러니까 네. 역시 또 전고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호재가 많죠. 일단 3월에만 2번 가격을 올렸는데 한 몇 달 사이에 거의 30% 가까이 가격을 올려서 네. 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격 전가를 가장 잘하는 걱정이 없는 기업이고요. 또 1분기 또 차량 인도 대수가 31만 대 또 잘 나왔고요. 3월 말에 이제 베를린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죠. 거기서 네. 또 춤을 췄는데 이제 내일 모레 4월 7일이 되면 기가 텍사스 공장이 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약간 상하이 쪽에 멈춰 있긴 하지만 연산 한 200만 대 체제가 가동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판매 대수도 계속 50%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계속적으로 잘 하면서 이제 유럽에까지 FSD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호재가 만발한 그런 상황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희성 팀장님이 그동안 경주마에 나와서 테슬라 사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왜 안 듣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또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거는 또 만약에 또 갖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먼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울퉁불퉁한 길도 만나고 어. 잠시 후진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고점을 바로 돌파를 할지 네.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으면 또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요. 네. 글쎄요. 일단 만약에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뭐 일부 진입을 좀 하셔서 뭐 조정식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게 긴 여정을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감지 못한 분들은 저처럼 울퉁불퉁을 한번 기대해 볼 텐데 그때는 들어가야죠.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 있어서 좀 답답한 게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슈가 없어서 그냥 주가가 지지부진 혹은 막 맹목 추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럴 때는 전화도 하셔서 그 이제 이 주식 책임지시는 분한테 네.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시는데 이 테슬라를 보면 CEO가 거의 주가 관리를 너무나 잘해줍니다. 이제 네. 이슈가 소진될 때마다 네. 하나씩 이슈를 던지면서 또 새로운 성장성을 불어넣는데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근데 그때 지난주였었나요? 이제 내가 한번 SNS를 네. 회사를 차리겠다 뭐 이러더니 한 일주일 만에 지금 트위터의 네. 개인 최대 주주가 됐죠. 8% 이상을 사버렸는데 네. 지금 이걸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시선은 네.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음. 이제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음식도 시켜야죠, 서류도 맞아요. 보내야죠, 거기서 뭐 검색도 해야지, 뭐 메신저도 보내야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전기 자율주행 차 안에서 할 플랫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회사로 지금 완전히 또 변신을 네. 꾀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좋은 성장성이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떤 투자자들과 투심을 많이 회복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한테 트위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테슬라 혹시 광고를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생각은 안 나네요. 테슬라는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그냥 광고인 셈이죠. 무료 광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높은 영업이익률에는 네. 광고비가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또 트위터가 중요한 기업이었어요. 또 트위터로 다 소통했잖아요. 그렇죠. 무료 광고 아닙니까? 그런데 머스크의 트위터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맞습니다. 트럼프도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예, 망했죠. 그걸 보고 아 내가 차리지 않고 이걸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죠. 이 전략적으로도 이제 대중과 소통할 때 항상 트위터를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고 네. 그리고 심지어 기업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트위터로 했고 정치적 견해도 네. 이번에 이제 푸틴과의 이제 박싱 매치 이제 제안도 했었고 트위터를 활용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 글로벌 소통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대주주로서 가지는 그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답다. 네. 예, 좀 남다른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정이 중단되어 있는데 네. 예, 트위터에서 이거를 다시 복구시켜 준다면 음. 그걸로도 충분히 이슈가 되고 또 나름의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테슬라에 네.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트럼프 계정을 다시 살리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이제 트위터가 20몇 %인가 올랐어요. 네. 창사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계정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정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슈만으로도 예. 그런데다가 이제 테슬라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다니는 자동차의 15%는 전기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전망도 사실 보수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글쎄 자동차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신차가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가 팔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차가 한 20억 대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2030년에 15%면 3억 대가 전기차라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이게 그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2030년, 35년, 40년 연수는 다 다르지만 네. 이미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연도가 이미 3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여기 있는 이 네 분은 다 전기차를 몰 것 같아요. 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작년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한 660만 대 팔렸거든요. 그러면은 한 1억 대라고 해도 이미 6%가 됐고 네. 올해는 1,000만 대가 넘게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 글쎄요, 2030년이 되면 선진국은 거의 네. 절반 이상 그리고 그 신차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한 20억 대 중에 15% 네. 이상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사실 전기차로 가는 거는 이미 정해진 로드맵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테슬라 오늘 이제 가면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주까지 같이 갔잖아요. 예. 오늘 저 에코프로라는 주식 보니까 12%인가 하루에 올랐더라고요. 예, 그랬었죠.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모회사로서 올랐는데요. 실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양극재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고점이 얼마 전에 57만 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3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이번 이슈가 이제 다시 회자가 되면서 41만 원까지 오늘 올랐는데 예. 전기차 판매 속도가 지금도 저희 장희성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21년 기준으로 전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였어요. 올해가 이제 1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제 2030년에 전체 차량에서 1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차 판매에서는 15% 비중 차지하는 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속도를 감안하면은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하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셀 업체나 당연히 이제 소재 업체들의 고객사들은 셀 업체가 되고 셀 업체의 고객사가 전기차 업체들이 될 텐데 전기차 업체의 증설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셀 업체들의 증설 속도가 지금 현재 다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셀 쇼티지가 글로벌리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은 하루 이틀은 아니니 주가가 빠졌을 때 마켓 이슈로 외부 변수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기업 요인이 아닌 펀더멘털 요인이 아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심하게 빠져 있는 주식을 염두에 봐라 이런 표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섹터들은 2차 전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2차 전지 말고 네. 빠져 있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성장주들 중에서 빠져 있는 낙폭과대주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가 아닐까. 아, 네이버 카카오. 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이제 미국의 빅테크랑 대비될 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닌가 싶은데 네. 물론 두 기업이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외국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플랫폼 기업으로 살아남았고요. 뭐 그런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것에 페이스북에 대항을 해서 살아남은 기업이고 그리고 웹툰 그리고 뭐 커머스 이런 것까지 장악을 한 상황에서 향후 펼쳐질 뭐 그 암호자산이나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까지 펼쳐질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죠.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기업을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해 놓은 게 이거예요. 낙폭 과대주.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하면서도 이건 사고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 네. 글쎄, 계속 가겠습니까? 저희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가가 반등할 때 올라왔던 게 그동안에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하이 멀티플 성장주들의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더 낙폭이 심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완화된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 대한 종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곧 단기 금리 급등 구간이 어느 정도 급등세는 진정되고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 생각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어진 거에 더해서 오늘 레포트가 재밌는 게 나왔어요. 기사화된 것들 그리고 어제 기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자회사 카카오 피코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김범수 의장이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유일하게 사내이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일본에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 기업인 사쿠라 엑스체인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50% 가까이를. 그래서 향후에는 웹툰에다가 이러한 그 암호화폐 연결을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겠다. 근데 대신에 김범수 의장이 얘기했던 그 비전이 비욘드 코리아였었거든요. 이 얘기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진출을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교두보가 되는 첫 단추로서 이러한 그 행보를 보여주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또한 최근에 그 레포트 나오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웹툰과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더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레포트로도 오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존의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졌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으나 그러한 금리 상승이 앞으로 장기화, 중기화 되더라도 그러한 할인되는 폭보다는 성장의 폭이 앞으로 더 글로벌화와 더불어서 더 가팔라질 수 있으니 이런 기업들을 다시 재평가해 봐야 된다. 이러한 시각들이 좀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충분히 이런 의견들은 동의를 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게 지켜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살 때 생활 속에서 누가 얼만큼 쓰고 있는지 보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제 막내 꼬마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페토
아, 예. 그 안에서 친구들 반 친구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주 더 샀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네네. 플랫폼주를 얘기했는데 네. 저는 자동차도 한번 여기에 포함돼야 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약간 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 준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물가 준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준 뭡니까? 물가 상승분을 어쨌든 전가할 수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요즘에는 네, 이제 네. 고물가 주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와 최근에 테슬라 가격 올려도 팔려 나가는 걸 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아 얘는 완전히 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의 현대차도 좀 이렇게 낙폭이 큰데 저는 자동차 우리나라의 완성차도 고물가주로 네.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이번에 플랫폼도 많이 빠져서 반등했듯이 네. 자동차도 한번 슬슬 시동 걸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차는 차를 좀 주문을 하면 네. 몇 달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현대차 우, 뭐 기아 다 가지고 있는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 답답해 네. 하시죠. 근데 이제 이연수혈한 게 있기 때문에 생산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격은 또 이럴 때 은근슬쩍들 다 올리는데 자동차 사실 현대기아차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동안 네. 그 다른 여타 뭐 유럽 업체나 미국 업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사잖아. 네. 그죠? 그래서 수요가 이연돼 있기 때문에 생산만 정상화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실적에 또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데일리 이슈로 선정을 한 게요. 대여급 IPO가 온다 이건데, 자 LG 엔솔 이후에 주목할 만한 게 없었는데 5월에 어떤 게 옵니까? 일단 SK 쉴더스 이게 ADT 캡스였습니다. 와 이제 원스토어라고 이제 M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SK 스퀘어의 자회사입니다. SK 네. 스퀘어를 또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SK 텔레콤이 쪼개졌죠. SK 텔레콤과 SK 스퀘어. 이 SK 스퀘어에서 또 두 개가 이제 IPO에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슈가 됐던 분할 상장의 그 논쟁과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이 두 기업이 일단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IPO의 이 상장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지만요. 기업별 평가. 그때 당시에 투심, 네. 뭐 투자자들의 마음, 이 방향성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 SK 쉴더스도 원스토어의 상장과 뭐 공모가라든가 그 네. 과정들이 결국 코스피가 다시 뭐 네. 2,800 이상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또 앞서 볼 수 있는 전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LG 엔솔 때 뭐 대단했는데 네. 이번 5월에 IPO 시장도 그렇게 돈이 몰릴까요? 그 정도로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특히 요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큰 게 없어서 네. 또 기다렸을 텐데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공모주는 싸게 받아야 또 아, 그렇죠. 첫날 좀 어떻게 네. 그 시세를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쉴더스 SK 쉴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T 캡스가 물론 이제 그 SK 인포스액이 이제 합병은 하긴 했지만 업계 2위 업체인데 S1보다 조금 비싸게 공모가가 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상으로. 그리고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공모가 산정하는 거에 비교군으로 뭐 구글이나 카카오를 네. 넣어서 이건 조금 오버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또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단 제1대 주주가 SK 스퀘어고 2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 구글이랑 애플의 인앱 결제 같은 반독점 이슈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급부로 수혜를 볼 네. 수 있는 게 있어서 글쎄요. 일단 뭐 그 5월 달 가서 그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조금 공모가가 좀 싸진 않은 아쉬움은 네. 있고 그래도 분명히 매력 포인트는 있는 네. 회사들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따상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는 안 보시는 게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SK 쉴더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 보안 업체고요. 멀티플을 이제 세게 주는 그런 고성장주는 또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로컬 사업을 하는 전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부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마켓 자체 그 상장하는 시점 자체가 5월 달인데 이때가 이제 대부분의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미리 선 조정을 받아놨고 여기서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붐업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으나 5월 FMC에 대한 단서가 당장 내일 나오게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마켓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상향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은 LG엔솔 때 대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공모주 들어가면 무조건 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아까도 이제 밸류 논란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마켓 환경에 대한 얘기도 드린 건데요. LG 엔솔 때만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가총액 2위에 올라갈 만큼의 잠재력이 있는 회사였고 그리고 시장 환경이 다른 걸 다 팔아서 이익 난 걸 다 팔아 12월 말까지는 시장 네. 환경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다 이익 실현을 하고 1월 달에 손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이익 실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자금을 가지고 대기했다가 LG엔솔 청약을 대거했었는데 기관이든 개인이든 근데 이번 그 1분기에는 마켓 환경 워낙 안 좋았던 상태에서 저희가 자금을 준비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우호적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2분기에도 1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계속 좋을 것인가. 근데 4월이 또 미국 증시는 제일 좋다면서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지난 한 20년 통계를 보면 4월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네. 그다음이 뭐 11월, 7월 이렇게 나오고요. 안 좋았던 달이 순서가 9월, 6월, 1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4월 달이 가장 좋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 경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셀인 메이라고 5월에 팔고 떠나라. 그만큼 4월이 좋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통계가 이번에도 들어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확률상으로는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좀 있다고 저희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 빅스텝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 나오고 있어요. 네. 5월, 6월, 7월 3번 다 0.5%씩 3번을 올릴 것이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페드 와치투리라는 곳에서 예상하는 걸 보면 그 5월과 6월의 빅스텝 확률은 70%가 넘고요. 3번 연달아 하는 확률도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버티는 거는 금요일 날 저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너무 단단하다. 가게들의 부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 것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4월이 우리가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반등이 왔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물가,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가 올라왔던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 올라왔던 거는 작년 초부터 이슈가 여러 번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정전에 다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 단초를 또 땡겨줬던 거는 또 FOMC 3월에서 금리를 0.25%만 베이비 스텝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그날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주식이 막 랠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부담에 대해서 전쟁 때문에 물가 부담이 금리 상승을 더욱 가중시킬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경색된 흐름을 보여줬다가 이게 완화된다라고 하는 무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니 다시 이제 금리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러한 그 6차 평화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돼서 잘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다시 무난한 분위기로 넘어가겠지만 이게 계속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지금 유가 $100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더 심화돼야 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해당되는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그 대립이 격렬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완화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해 왔는데 네. 다시 그 영향의 부정적인 영향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협상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이제 전쟁 끝나나 보다 해서 시장 전체가 반응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제 6차 협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재료를 봤으면 하는데 1분기를 돌아보면 1월, 2월이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만 보면 정말 조정장 직전, 약세장 직전까지 왔어요. 우리가 10%는 항상 빠지니까 조정이라고 하고 이제 20% 직전부터 이제 약세라고 하는데 근데 3월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디폴트와 강력한 3월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쇼세력이 네. 있었었거든요. 더 떨어진다 네. 네. 하고 이 정도를 되돌리기가 어려웠어요. 나스닥도 거의 한 20% 이제 빠지기 직전이었는데 항상 시장의 뒤통수를 치는 게 러시아 디폴트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네. 3월 FOMC 내용은 긴축적이었는데 또 이걸 좋다 해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쇼커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을 놓고 보면 1, 2월은 이건 비극인데 네. 3월은 다 올라서 네. S&P 500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적 반등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1.8%도 다 되돌리고 좀 이거 그냥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 시세가 더 나와버리면은 네. 이제 하락은 거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를 보는 게 여기서 근데 다시 미끄러지면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다음에 기술적으로 받고 재료를 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앞서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게 뭐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뭐 언제 뭐가 터져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후자 금리 쪽을 좀 보고 있어서 네. 내일 밤에 연준 의사록이 나올 텐데 이것도 뒤통수를 친다고 감안을 하면 네. 오히려 0.5%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저는 시장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슈는 시장을 더 올릴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연준 의원들이 0.5 되겠어? 라든가 이러다가 더 올리면은 금리 뭐 세게 못 올리겠는데 이런 멘트가 나올 땐 저는 이제 6일이니까 그날 우리나라는 7일 날 적용이 되겠죠. 네. 의외로 이재료가 뒤통수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숏을 쳤던 분에게는 그분들이 쇼커버로 뒤통수를 맞았다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출발이다. 상승 출발이라고 했던 분들은 또 역설인 거죠. 네. 금리를 0.5 뭐 빅스텝 올린다는 게 악재가 아니라 못 올리는 악재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과 함께 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악재적 요소가 아닌가라고 해서 전 이번 주까지는요 일단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저 지금 보면요 그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경주마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악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악재를 뚫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최상의 시나리오, 네. 최악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럼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최상 최악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 최상으로 갈 뻔했어요. 네. 보면은 이제 약간 중반부로 가는 왜냐하면 키우에서 철수를 했죠. 네. 러시아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작전이 철수 작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러시아는 이제 남부랑 돈바스 지역에 활약을 집중하려고 네.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러시아는 5월 9일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전승기념일이에요. 독일이 항복을 했던 2차 세계대전에서 그때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키이우에서는 뭐 전혀 이거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돈바스 지역에서 활약을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우리가 그 6.25 마지막 휴전할 때 고지전하듯이 네.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해서 여기서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키이우에서 철수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갔더니 키이우 주변 소도시에서 어마어마한 민간인 학살의 시신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거는 응전의 그런 그 결의를 다지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휴전의 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첫 네. 번째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뭐 뒤로 포박돼 있는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또 EU에서는 추가적인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야무야 러시아 디폴트가 넘어갔던 이유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러시아 계정에서 달러를 살짝 뺄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이자나 원금을 갚는 거에 한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막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끝날 뻔했던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이 약간 이런 민간인 학살 문제로 네. 다시 교착 상태 들어갈 수 있고요. 최악은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최악은 사실은 참전국이 늘어나는 거였죠. 네, 네. 그리고 아니면 푸틴이 대량 살상 무기나 핵을 쓰는 거였는데 그런 가능성은 좀 떨어졌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결사응전 의지를 더 키우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되면 우리가 뭐 누누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원자재값 올라가고 또 기름값 올라가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농사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쟁 계속되면 농사 짓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곡물값이 또 막 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악재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를 할 때
이게 지지부진되면서 연장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협상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응전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제재가 더 심화되게 되는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 미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점을 네. 찍히는 거라서 말씀하신 그 식료품 포함해서 그 러시아만 하더라도 미수출 대국이고 그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그 독일까지 이어지는 대평원지대에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러한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저희 정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드의 금리 인상 보폭이 빨라지고 커지게 되는데 네. 한 축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국의 빅스텝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무엇보다도 미국이 물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최악 중 최악입니다. 네. 뭐 역대 최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기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갤런당 4.2달러. 네.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뭐 그런 기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값을 잡으려고 뭐 비축유도 방출한다고 하고 네. 뭐 쉐일도 약간 뭐 운도 떼우고 그러고 있는데 또 지금 104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달러를 못 누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배럴당. 이거는 좋은 징조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하나 노린다면 기름값 떨어뜨리는 걸 텐데 맞아요. 못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네. 미국도 힘에 붙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러시아가 뭐 많은 것들, 러시아와 그 연계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진다면은 네. 뭐가 되겠습니까? 코스피가 뭐 나스닥이 S&P가 왜냐하면 이 늘 비용 부담으로 있는 상황에서 돈은 축소하잖아요. 지금 유동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자면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완전히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안 간다면 저는 밑으로 못 가면 또 위로 갈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상존하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정말 하나만 보자면 유가입니다. 예, 네. 유가인데 저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한 가지 쉐일 오일을 막 이제 한다면 모르겠으나 또 좀 이따 우리 또 워렌 버핏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쉐일을 할까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확고한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비축유 방출 얘기가 3월 31일 날 있었어요. 네. 5월부터 방출을 합니다. 일간 100만 배럴씩 방출을 하는데요. 6개월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1억 8천만 배럴까지 최대 방출을 미국이 하는 건데요. 미국이 그럼 비축유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한 5억 6천만 배럴 정도 갖고 있어요. 비축유가 어떤 겁니까?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절대 웬만하면 꺼내지 않는 네. 그 곳간인데 거기서 1억 8천만 배럴이 다 꺼낸다. 그리고 지금 동맹국들 한 30개국은 미국이 1억 8천만 배럴이고 한 3천에서 5천만 배럴을 꺼낸다. 일단 의지는 보여준 거예요. 예. 난 무조건 잡겠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생산해서 5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나 중국의 뒷구멍에서 살 거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건 한 300만 배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 배럴 일단 비축유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한 50만 배럴 정도 금수 해지하면서 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는 사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여기서 키는 결국에는 이걸 증산해 줄 수 있는 데는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같은 네. 중동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빈살만하고 바이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여기서 둘이 만나거나 화해하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사우디는 증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베네수엘라하고도 화해를 하는데 빈살만하고 못할 건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다면 바이든의 의지는 확고해요. 중간 선거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는 유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농산물은 이미 잡기 힘들어졌어요. 파종 시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가라도 꼭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의지는 이번에 비축유 1억 8천만 배럴로 의지는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뿐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내일 볼 게 있고 또 우리가 4월에 챙겨서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내일 당장 뭐 의사록 발표가 있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또 일정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일 날 아마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네. 실업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일에 2월 도매 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변곡점은 내일 밤에 나오게 될 이제 3월 FOMC 의사록에서 과연 연준 의원들 또 제롬 파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가가 네.
뭐 연초부터 시작됐던 기리한 하나 우리가 뭐 장에 한번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끊잖아요. 뭐 일목균용표 같은 데에서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거기만 잘 넘긴다면 저는 이제 한숨 고른다. 네. 이제 2,590일이 코스피 기준으로도 바닥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왜 이제 꼼꼼히 들여다봤냐면 서학개미들이 많고 이게 4월이 미국에서 가장 호황이라는데 지금 내가 들어와도 될까? 아니면 4월이 가장 호황이면 4월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고 5월을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시장에 마켓 타이밍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네. 조금만 더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은 5%만 오르면 정고점이에요. 그 얘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V자 반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V자 반등이라는 거는 물론 물려있던 분들은 좋지만 진입을 하려고 했거나 만약에 이거를 아래로 베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악몽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강세론자지만 이렇게 빠르게 미국 시장이 반등할 줄은 몰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바닥에서 지금 15%가 올랐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아예 포지션이 없는 분이라면요. 한 절반 정도는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저희가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 그러면은 지금 50%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 포지션 유지하는 게 맞고요. 내가 꽉 채워서 물려 있었다. 네. 그러면은 V자 반등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약간 덜어낼 필요가 있겠으나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전략을 그렇게 다 갖고 계신 분, 아예 없는 분, 좀 네.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에서 뭘 처분해가지고 미국 장으로 가고 이러는 건 조금 늦은 거잖아요, 그죠? 이 나스닥 반등 자체가 워낙 우리 장보다는 빠르게 많이 올라온 네. 상황이고 밸류 부담도 많이 덜어진 상태라 상대적으로는 개별 종목 찾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 동의하고 다만 이제 기회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4월 달에 좀 지켜봤으면 하는 경제 지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2일하고 13일 날 나오는 CPI하고 PPI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저희 의사록이 나오게 되면 5월 FOMC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의사록을 다들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들어서 1월 달 FOMC 의사록 공개됐을 때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한 73회 정도 쓰이고 나서 3월 달 FOMC의 금리 인상은 이건 분명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이슈 터지고 원재료 가격 급등하면서 야 이거 0.5%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때 시장이 급락했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오픈이 3월 달에 딱 0.25%로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시장이 한 달 동안 랠리 뭐 이런 거였는데 4월 10일 날 CPI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러시아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변곡점으로 좀 봤던 그 장면 하나가 테슬라의 실적과 IT 기업들에 대한 밸류 부담이 덜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에 있는 악재들은 오히려 해소된 게 하나도 없고 6차 협상까지도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S&P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CPI의 고비까지도 잘 넘어간다.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때 7.5% YOY로 올랐었고 2월 달이 7.9 그리고 이제 3월 달 예상치가 8.3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계속 심화됐었기 때문에 1, 2, 3월까지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도 당연히 심각하게 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실제 그거를 5월 달 FOMC에 대한 어느 힌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 저는 거꾸로 그때는 오히려 진입할 만하다. 그때 그 시점부터는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오히려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릴 만큼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피보나치 수열 이상의 반등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규 진입을 한다는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 그러한 지표들 감안하고 재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이 현금 보유자들은 굉장히 해피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이 지표들이 너무 세게 나와서 5월 FOMC 때 빅스텝에 대한 그 가시성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정 폭은 우리가 1, 2월 달에 겪었던 것보다는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거에 대한 그 선제적인 대응을 저희는 겪었고 경험을 한 상태고 이후에 금리 가이던스까지도 다 줬어요. 왜냐하면 3월 FOMC 때 앞으로 올해 있을 모든 FOMC에서는 다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점도표로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눈 크게 뜨시고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저 미국으로 한번 발을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반대로 갔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올라가는데 우린 네네네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올해는 보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은 쭉 가는데 우리는 아주 완만하게 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늦은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당분간 보면은 자 일단은 유동성이 넘쳐서 너나 없이 좋은 장세는 끝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은 결국에는 어딘가를 찾아서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펀더멘탈이 좋은 데는 미국이에요. 유럽은 어쨌든 러시아 제재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신흥국은 어쨌든 긴축해서 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은 산유국이죠. 그리고 곡물 수출국이죠.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4월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실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4월 이제 마지막 주 되면 빅테크들 실적이 다 나올 텐데요. 만약에 미국 S&P 500의 V자 반등이 완성된다면 그건 저는 실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크로 이슈가 뭐가 있든 전쟁이 났고 뭐 빅스텝을 하고 이래도 실적에서 증명을 해주면 그 기업들은 굉장히 강하게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가 굉장히 산업별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실적이죠.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고 실적이 부러지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걸 이겨내는 기업이 있을 텐데 그게 4월 말에 당연히 증명이 될 거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는 계속 가셔도 된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들어왔다가 버핏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사가지고 좀 두면 나중에 다 좋아요 해서 그렇게 가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장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종목장인 것 같아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재미를 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직하게 속얼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기업만 이제 계속 보고 있고 어쨌든 올해 제 탑픽은 차화정, 재생에너지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했던 게 저도 미국과 유럽의 관련 주식들은 가는데 우린 계속 못 가. 계속 못 가고 더 떨어지고.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이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시동을 거는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렇다면은 키 맞추기라는 건 늘 있어 왔거든요. 뭐 20년, 뭐 20, 30년가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면 미국은 갔었는데 뭐 같은 정유에서 우리는 못 갔죠. SOL은 뭐 같은 뭐 신재생 중에 태양광에서 우리는 못 가고 갔던 뭐 같은 자동차 중에서 우리는 못 갔던 차 그것들을 같이 추정해 보면 적어도 미국 주식만큼의 키높이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이제 테크닉들 이거 똑같은데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건데 실적도 괜찮고요. 왜 우리만 못 갔지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 좀 가면 그동안의 어떤 원한 애완 진짜 답답하죠.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풀 수 온다. 있는 이제 좀 제값받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때마침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랬던 종목들을 그동안 너무 미워하셨겠지만은 좀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종목 장세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오명을 갖고 있는 게 박스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는요 박스피예요. 그게 종목 장세거든요. 뭐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재미가 없는데 항상 이제 주도주군이 나오면서 3배에서 5배 나오는 중형주들이 막 나오는 시기. 그때 주식으로 이게 은퇴를 하시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버셔서 전업으로 빠지신 분들이 나온 시기가 그런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또 당분간 박스피가 아닐까. 그러면 종목 장세가 맞고요. 그리고 얘기는 신재생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메가 트렌드 하에서 포지션을 가지는 국내 기업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 기업들로 아마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그럼 들어요. 종목 장세가 좀 오래 간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뭐 빅스텝 얘기를 하는데 올해 뭐 7번, 내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경제 환경 자체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자체를 조절하면서 오래 끌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식 시장이 막 좋아지기보다는 네.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도 성장성이 더 높아서 해당되는 기업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오래 기간, 차화정도 한 3년 갔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버핏 얘기요. 네네. 이런 장에서 네. 버핏은 인수 작업, 대규모 인수 작업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이게 보험회사인데 엘러겐이 네. 네네네. 이건 어떤 회사예요? 엘러겐이 일단 뭐 보험사인데요. 네. 근데 그 버핏이 이제 버크셔 회사에도 본업은 보험이죠. 근데 여러 가지 자회사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게 아주 알려진 기업이 아니라 네. 기사로만 보면은 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복합 기업이에요. 네. 뭐 철강업, 장난감, 제조, 뭐 상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니까 이 기업을 버핏이 60년간 지켜봤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업을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까지 야. 공을 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알겠어요. 네. 이런 기업을 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버핏은 보험업을 좋게 봅니다. 캐시카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험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캐시카우로 나온 그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네. 버크셔 회사가 그런 식으로 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험업을 좋아해서 또 이 기업을 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게 된 거고요. 뭐 전액 인수니까 뭐 가격 그 바로 프리미엄만큼 당일날 올라서 지금 그 가격대 계속 엘러겐이 유지를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버핏이 대규모 인수 작업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불안정한 이런 그 국제 정세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보험사 인수했던 거는 엘러게니가 재보험사였거든요. 보험사의 보험사예요. 보험사가 고객한테 받은 계약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네. 다시 그 보험을 누구한테 팔 때 그걸 받아주는 네. 그런 보험사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엘러게니인데 버크셔 세이 자체가 손보랑 이런 그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그 보험 사업을 손보 중심으로 하고 있었을 때 네. 수직 계열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손해보험 특징은 생명보험을 산 게 아니거든요. 이 보험 특징이 자산의 만기가 짧고 계약의 만기가 짧아서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생보 대신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러한 인수를 한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리고 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국면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예, 대응 전략으로 좀 인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응 전략으로 지난달에 옥시덴탈도 인수한 건가요? 인수까지는 아니고 투자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쉐일 오일입니다. 이제 같은 네. 정유주여도 크게 두 축으로 네. 나누게 되는데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일 업체 쪽으로 같이 분류되고 있고 아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주가 상승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렌 버핏이 늘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터지면서 몇 번의 이 주저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네. 가령 코로나19 터지고 크게 하락했을 때 네. 워렌 버핏은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이제 어. 바닥 찍고 올라갈 때까지 안 들어가다가 이제 완전히 전고점을 제낄 때 이제 네. 그때부터 좀 시장에 등장을 해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는 약 180조, 170조 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13조 정도 투자해서 엘러게니도 사들이고 옥시덴탈도 그 전에 투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워렌 버핏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은 불황도 함께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이제 엘러겐이 대비를 사들였다는 다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먹고 나중에 오게 될 침체기에까지도 먹을 그런 종목을 찾는 거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버핏의 투자 전략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점은 좀 배워가야 된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45%가 애플이에요. 우리가 개인 포트폴리오에서도 한 종목에 45%면은 전문가들이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자금으로 물론 이게 45%를 산 게 아니라 네. 오른 걸 계속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버핏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코카콜라, 그리고 질레트, 그리고 비상장이지만 시즈 캔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또 네. 데어리 퀸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는. 버핏은요, 사람들이 손에 자주 들고 있고 오래 들고 있는 거를 유심히 보고 그걸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데어리퀸 아이스크림을 손녀들 사주는데 애들이 아이폰만 붙잡고 이것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 손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아이폰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투자를 버핏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주변에서 같습니다. 투자처를 찾아라. 그렇죠. 이게 버핏식이잖아요. 간단하게 버핏의 장점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버핏의 장점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오랜 기간 기업을 보기도 하지만 그 기업 살 때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삽니다. 그 애플 살 때도 2007년부터 아이폰 나왔지만 네. 실제로 그 기업 사는 거 첫 시장은 2016년 1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 산 것도 아니고 2018년 상반기까지 10개 분기 동안에 분할 매수했어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인해가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 좋은 성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 애가 제페토 하는 거 보고 네이버 산 거는 버핏식 투자인 거죠? 그럼요. 일론 머스크 얘기, 버핏 얘기,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달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